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후 일정에 혹시 차질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이후 일정은 괜찮고요. 네, 지금 저 이야기는 나 한가다라는 뜻이래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대기실에서 한숨 잡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또 원중유골을 좋아하는 우리 촌철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자 오늘도 헬마우스의 발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주목한 발언은 지난 19일에 국민의힘의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었던 일명 종북 주사파 발언입니다.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색깔론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의 맥락이나 어떤 사용한 어휘를 살펴보면 과연 대통령실의 이런 그런 어떤 원론적인 해명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협치의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로 의회 권력을 사실상 이제 가지고 있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협치 대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인데 그러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랑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헬마우스의 이제 문제 제기는 대통령실은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네. 정치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소지가 대통령의 발언 안에 이미 담겨 있었다. 충분히 담겨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의 내용이나 이제 맥락을 봤을 때는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 물어야 할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이제 언론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혹은 논조에 따라서 좀 상당히 많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걸 양상을 지적하고 보였다. 싶습니다. 자, 예. 노지민 기자는 이 헬마우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계속 해명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은 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종북 주사파 뭐 이런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대상이 없는데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반복된다면 역시 이번에도 주어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과거에 뭐 국회의 XX 같은 경우처럼 이런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게 소위 이제 종북 주사파라고 하면 이게 이제 딱 특정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운동권 예전에 이제 NL 계열의 이제 운동권 그 활동가들이나 혹은 2013년에 헌재 결정으로 이제 해산이 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이제 개파들 뭐 이런 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이 과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세력들이 사실상 이제 없어진 상황이라 그러면 누굴 지칭한 거냐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요즘 시대에 종북 주사파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나 이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협치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 남아 있느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하는 코너는 이제 언론 이야기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헬마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보다는 그 발언을 보도하는 특히나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왜곡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언론의 자세.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좀 갈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이제 충실히 따르는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 전달 쪽에 좀 많이 치중했고요. 특별한 해석을 달지 않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땄습니다. 대통령 주사파 진보 좌파 아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능 뭐 이렇게 땄다든지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 주사파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 협치는 불가능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발언을 이제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이 당협위원장하고의 만남에서 이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는 방식의 보도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우리는 선거를 같이 치러낸 동지, 친윤 주자 힘 실어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의미 자체를 아예 이제 탈색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하는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 한 참석자들을 이제 그 취재를 해가지고 참석자들의 생각까지도 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참석자 같은 경우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경제 안보 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종북 주사파 이 얘기를 꺼내서 발언이 좀 세다고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전언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참석자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느냐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뭐 이런 발언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당시 현장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의 이 말을 빌어서 이 발언이 야당, 이 민주당을 지칭한 걸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제 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제 발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천하람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고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통령이 뭔가 뭐 준비해서 뭐 작심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이제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정치적 의도가 그렇게 짙게 깔려 있다고는 읽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답변을 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저도 인사들이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도 거의 비슷하게 일단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을 비롯해서 뭐 야당 마찬가지고 이런 해석을 내놓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진화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제 어떤 발언했습니까? 본인은 할 것이다. 그렇죠. 당사자는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본인은 알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피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대상이 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봤던 대응이죠.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 무명 소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는 좀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어제 발언이 오히려 더 주목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를 그러니까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차원의 일반론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의 골자가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좀 구체화된 어떤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어제 발언에 있는 거라고 봐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으로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치의 대상으로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소위 종북 주사파가 사실 그런 중대한 얘기는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이제 논쟁으로 차라리 발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있긴 있는데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뭐 대통령실의 그 해명을 따라서 가자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보면 좀 방기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종북 주사파가 우리 정치권 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토론으로 그걸 이제 밝혀 드러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뭉개는 게 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적대적인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칭했어요. 그 전해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리고 그 세력 때문에 협치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 그 적대적인 세력을 구분해서 협치의 대상과는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던가 뭐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뭉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반복되면 그래서 종북주사파가 누구야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원래 협치라는 개념이 다른 정당 정파와 어떤 손을 잡고 그냥 그 국정을 잘 이끌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민 영역과의 어떤 그 시민 영역의 국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래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본 개념이고 거버넌스라고 이제 개념을 이제 그 해석하면서 이제 협치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장한 것인데 혹시 대통령이 이걸 이 본래적 협치 개념에 의거해서 저 발언을 한 건가? 제가 너무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건가? 굉장히 광의에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꿈보다 해몽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저는 반대로 오히려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월입니다. 2월쯤에 한창 대선 그 유세 분위기가 끌어올라올 때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2월 22일에 이제 유세 날인데 중앙일보가 그날 전국 유세 상황을 좀 자세히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좌파 사회혁명 이념이라는 말로 그 당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충남 당진에 가서는 이 정권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권 결탁 세력이다. 그리고 서산에 가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40에서 50년 전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홍성에서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좌파 혁명 이론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 이 좌파 혁명 이론, 좌파 사회주의 혁명, 좌파 사회혁명 이념 이게 다 종북 주사파로 연결이 아주 밀착이 될 수 있는 이 발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듣자마자 이거 대선 때 했던 말의 연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매체들에서는 이게 잘 안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유튜브 동향도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통칭을 할 때는 NL파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민족 자주를 이제 강조하는 운동권 계열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하게 또 이제 주사파 이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최근에 보수 매체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건 뭐냐면 이른바 비주사 NL이 있고 주사 NL이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PD가 있고 NL 있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구분을 하지 않고 80년대에 소위 운동권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다 주사 NL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이퀄 민주당은 386 정치 세력이고 이퀄 종북이고 이퀄 주사파 이렇게 이 공식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다 다른 얘기인데 다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민주당은 곧 주사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비하해서 이 통칭을 할 때 86 정치인들을 똥86이다. 정말 폐마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그 유행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권이셨어요? 아니 86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뭘 또 그럴 수 있어, 뭐가 또. 근데 저는 어디 가든 얘기하지만 굳이 세대 구분으로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86세대거든요. 맞아요. 네, 운동권이 아니었을 뿐이지. 86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묶어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사실 하나만한 얘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에 86세대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흐름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비하하는 근거는 이들이 주사파 종북 세력이다라는 거고요. 그걸 또 일명 이제 주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등에서 받아가지고 조선일보의 그 TV조선 계열의 이 유튜브 채널 중에 TV조선 아고라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주요 콘텐츠로 똥86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음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하네요. 똥86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네, 똥86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그 86세대 정치인들을 한 명 한 명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종북 세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백과사전으로 요약 정리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성재준 TV라든지 친일 인명 사전에 그러니까 대응되는 종북 인명 사전이 되는 겁니까? 그걸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똥86 그 백과사전을 TV조선에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극우 유튜버들한테 이제 일종의 외주를 주고 있는데 뭐 성재준 TV라든지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라든지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이제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보자면 극우 유튜버들이 이 86세대들을 전반적으로 86 정치인들을 전반적으로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있고 그거를 유튜브를 중심으로 주류 매체들이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흐름이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이제 지금의 여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 점을 좀 같이 거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들어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도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뭐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피상적인 어떤 평가인데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런 식의 분류법이 되어버리면 이념에 경도된 극렬 노동운동 세력의 멤버를 경사노위 위원장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죠. 인민노령 활동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김문수 위원장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바뀌었다라고 되면 그럼 똥86은 그렇죠. 안 바뀌어서 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정치적인 사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애초에 윤 대통령도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 과거 7, 80년대의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라는 걸 또 본인 입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참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과연 대통령은 정말 억울해서 대통령실은 정말 억울해서 계속 해명을 하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 경사노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한 인물을 앉힌 상태에서 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걸 수습하지 않는 방식이 이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보는 언론의 평가가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냥 같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주고 있다는 건 스피커 역할을 대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언론 보도도 한 단계 심화돼서 속보다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해주는 거다 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 그 발언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의 자율 영역이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나서서 뭐 왜곡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원래 이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도어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며칠 전에도 이제 SPC 공장에서의 이제 노동자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카카오 사태 이후에도 카카오의 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좀 살펴보고 있다.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대통령실에서는 그 다음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서 깊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물론 메시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공정위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그날 나온 대통령실이나 공정위의 해명이나 내용 설명에서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래 버리니까 말이죠. 종종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 중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의도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성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발언은 그런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속칭 뭐라고 그래 지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와버리는 발언.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수습 차원에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라면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 다른 대통령들의 다른 발언과는 이게 결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죠,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돌발적 구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헬마의 발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도가 일주일 정도 대대적으로 다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간 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좀 잦으면은 뭐 하루 정도 걸러서 뭐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김 여사의 단독 행보가 전해졌다. 다시 뭐 공식 활동을 뭐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해석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등장했을까? 왜 이렇게 등장했을까?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 등장 방식을 보면 예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뒤늦게 떠밀려서 우리가 이걸 공개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조금 달랐던 거는 그 봉사활동 사진이 알려지기 전에 그 메모리얼 파크 묘역에 참배해서 그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묘역을 참배했다는 걸 대통령실이 하루 지나서 공개를 했다는 것.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봉사활동을 8월에 했던 게 이제 다시 10월에 공개가 된 거죠. 이후에 또 바자 행사,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에 참석을 한다는 걸 그때는 대통령실이 사전 공지하게 됩니다. 뭐 결국에는 관심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 여사 관련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4개월 만에 개인 행보를 했다. 대통령실이 단독 일정을 첫 공개했다. 이렇게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를 해야 할 일일까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이미지 관리 차원의 언론이 부합한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다. 이런 그 평가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 여사가 등장을 하는 게 너무 엄청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노지민 기자의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그게 뉴스거리가 되느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뉴스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김 여사가 종적을 감췄다. 등장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행보를 한다면 그 행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행보들이 대통령 배우자가 어느 계층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영역을 관심을 기울이고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해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숨바꼭질. 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의아한 거죠. 이렇게 김 여사가 그동안 안 보였었나? 자주 본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한번 쭉 봤거든요. 일단 뭐 작년 12월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3월에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직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 대통령 배우자 최우선 역할을 하려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겠다. 내조에 뭐. 네, 그래서 조용한 내조 이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4월에 뭐 독자 제공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또 뭐 5월에는 뭐 구인사를 방문해서 뭐 어느 옷을 입었는지 또 뭐 어떤 내조를 했는지가 나왔고 또 6월에는 뭐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만났고 또 6월에서 7월 사이에 해외 순방도 했고요. 그리고 7월에도 또 뭐 정조대왕원 진수식 참석이라거나 뭐 각종 일정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뭐 8월, 9월, 10월 한 번도 뭐 달 단위로 보면은 김 여사의 소식이 끊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개인 행보를 했다. 그동안에 개인 홍보를 할 수 없을 만한 일정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해외 순방에 동행을 했으니까요. 네, 이런 측면을 좀 뭐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단독 일정을 첫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 단독 일정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으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을 공지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전에도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분리해서 공지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고 네. 그 전날 공지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일 바자 행사에 이제 참석한다. 네. 근데 또 취재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취재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설명이 없었던 게 더더욱 문제였던 거죠. 보통 이제 전속 기사가 촬영이나 뭐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뿌리는 경우를 이제 취재는 전속이 한다 이렇게 네. 공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취재진이 접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비공개 일정이라서 제한된 종목만 둬야 되는 경우인데 아니 이건 네. 행사의 성격으로 보거나 그 영부인이 참석하는 게 이제 이전부터 이제 관례였다고 했잖아요. 대한적자에서 설명은 그렇죠. 이런 걸 놓고 보거나 이게 어떤 뭐 기밀성을 띠거나 뭔가를 해야 돼서 제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참석하고 여러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는 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 점에서 일단 취재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 근데 또 취재 못하게 막는데 또 공지를 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일정 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네. 공개 일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있었습니까? 네. 자꾸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 심정에는 질문 나올까봐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그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 그 발언 논란 같은 건 찍을 수가 없겠죠. 전속이 간다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지민 기자님도 그거를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개인 일정 혹은 단독 일정이 맞느냐 혹은 그동안의 휴직일을 가진 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과 동시에 일을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예. 우리 조직이 이거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이고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기존의 것과는 다른 건지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영부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착각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님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걸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늘상 보던 일 중에 하나고 늘 대통령 영부인이라면 참석하던 행사 중에 하나고 뭐 어떻게 보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지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일상적인 활동들인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이제 자숙 기간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재개하는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보도 가치를 따지는 뭐 이제 기자들이나 혹은 이제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의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이런 어떤 그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 참석 같은 경우는 보도가 안 되거나 보도가 되더라도 단신으로 그냥 보도가 되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제 기억 속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김 여사의 일정이 공지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이 공지가 되거나 취재진에게 공개가 되거나 이런 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떠오를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캐물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왜 이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이렇게 캐물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않나요? 다만 지금 어쨌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일정이 집중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 뭐 행보를 그동안에 보면 약간 자맹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집중적으로 뭐 특정 기간에 집약적으로 일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뭐가 있었나 한번 보니까 그 11일에 그 MBC PD수첩에서 김 여사 논문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네, 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김 여사의 일정이 막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건 좀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 봉사활동 갔던 거는 설거지 봉사활동 갔던 건 8월에 갔던 거를 갑자기 공개한 거라서. 근데 그 공개한 주체가 대통령실 아니라 김어정 신부라면서요. 근데 뭐 그 공개한 앞뒤가 사실상 거의 동시여가지고 어느 쪽이 일부러 공개했다 이제 보기가 좀 애매하긴 아무튼 한것 근데 이제 같더라고요. 그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공개한 게 아니라 김어정 신부가 네. 그러니까 공개를 한 것으로 지금 돼서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뭐 외부에서 공개한 의도를 저희가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결과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김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또 국정감사 기간이라 논쟁적인 사안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식들이 터져 나오면 전체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키워드 분석 같은 걸 해봤을 때 실제로 좀 시선
시선이 분산되고 그 의혹에 관련된 기사의 비중이 적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의미부여가 돼서 보도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관심사가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은 그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혹에만 집중될 수 있었던 관심이 뭐 이런 행보가 무엇인지, 봉사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왜 지금 하는지 이렇게 분산이 되는 효과가 실제 키워드나 뭐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보도에서 제일 재밌게 보고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보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러이러한 어디를 방문해서 뭐를 했다라는 보도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인다라는 보도가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전 영부인들이 안 보인다는 보도 혹시 접해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오히려 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너무 보인다라는 보도는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안 보인다가 뉴스가 되는구나. 저는 거기 참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던 보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하는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특정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두 분이 제기하는 기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고 보도되는 게 아닌가. 어쩌면 두 개가 연결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대통령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혼란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김 여사 행보가 나오면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게 조용한 내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굳이 조용한 내조를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뭐 미국 사례를 항상 얘기하는 게 약간 사대주의 같아서 꺼려보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랑 비교할 만한 국가니까요. 지금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뭐 독립적으로 자신의 뭐 활동을 하면서도 공적인 행사에 나올 때는 어쨌든 이 백악관에서 관리를 받고 통제받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적 행보를 하게 되면.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부여된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평가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경수 여사로 대표되는 영부인의 이미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노지민 기자가 되게 중요한 점을 하나를 지적을 해주신 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거기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내가 집권하면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안 쓰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동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보도 원칙과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어떤 사회적 합의점이 없다 보니까 평가가 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공식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존재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로 영부인의 어떤 동정이라고 하는 데서 가치를 찾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종의 셀럽으로서, 그죠? 셀럽으로서 지금 바라보면서 셀럽 동향 보도가 일종의 팔린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도 언론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 전에 사실 많이 솔직하기는 하죠. 이미 지금 보면 그 김 여사 한동안 그 패션 보도라고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뭐 인플루언서 동향 보도나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몸에 무엇을 입었는지 이런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좀 보도 원칙과 기준을 그러니까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제기인 걸로. 한번 언론계 내부에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론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미디어오늘 한번 좀 공론을 끌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